그리고 우리의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이 메타버스라는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환기할 수 있는, 또는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왔으니까 우리가 메타버스란 무엇인가? 일단 실제적인 어떤 구체적인 다양한 사례들을 우리가 보기 전에 일단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논의들, 메타버스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그 대답에 관한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첫 번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얘기죠. 메타버스 하면, 언론이나 우리 어느 신문에서 다 볼 수 있는 내용이죠. 메타 플러스 유니버스. 메타, 그러니까 넘어서 초월한다는 의미고, 또 우주와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신조어다. 그래서 메타버스라고 한다. 이 정도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미디어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일 겁니다. 사실은 저도 지금 이거 갖고 이제 논문을 썼었고 하고 있는데 수많은 정의들이 있고요. 각각 제각각입니다. 그 제각각인 거에 큰 흐름을 또 보니까요. 재밌는 게 학계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하고 업계에서 하는 메타버스의 생각들이 많이 달라요. 개념들이. 근데 그 얘기는 지금 이게 한참 이제 막 시작된 기술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이러한 형태의 의미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분석하고 논의하기 시작하는 단계여서 아무래도 학계와 업계의 인식차는 좀 큰 것 같아요. 그리고 학계에서는 당연히 엄밀하게 메타버스의 구현에 대한 내용의 어떤 눈높이를 굉장히 좀 높게 잡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업계에서는 이미 실현된 세계들, 또 이미 진행되고 있는 하나의 비즈니스로 이해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한번 보면요. 제가 한번 세 가지 정도로 한번 추려봤어요. 두 번째에서 생각하는 것은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융복합되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라는 정도. 이분들은 이제 실제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고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유명하신 요즘 그 메타버스 이야기를 이제 리더하고 계시는 강원대학교 김상균 교수가 하는 이야기인데요. 스마트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미디어에 담긴 새로운 세상, 디지털화된 지구, 이런 정도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모든 분들이 근데 공통된 게 뭐냐 하면 이 세 가지 견해뿐만이 아니고요. 수십 명의 지금 현재 나온 논문들의 그 공통된 점은 뭐냐면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 가상세계와 현실 세계의 상호 교통, 융복합, 그 상호 의존 관계가 메타버스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얘기했고 우리가 소개 시간에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메타버스가 아니고 줌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메타버스 세계가 따로 이렇게 고정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지금 경험 현실 세계가 따로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요. 애들 하는 게임 세계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메타버스, 우리가 지금 구현되어지고 있는 그 과정에 있는 메타버스 기술은 핵심은 현실 세계하고 가상 세계하고 서로 영향을 긴밀하게 주고받고 있는,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공간 구현, 공간 창출이 바로 메타버스인 거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게임 세계에서만 돌아가는 게 멀리 봐서 메타버스가 아니라 현실의 내가 그 메타버스라는 가상 공간 속으로 아예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좀 상상이 안 오실 텐데 제가 지금 쭉 설명하시다 보면 이제 강의 중 말면 아마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세계에 그냥 가서 멀찍이 떨어져서 이것은 내가 아니야 하면서 나의 제2의 자아일 뿐이야 하면서 멀리 떨어져서 관조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지금 현실 경험 세계와 그 가상 온라인 세계하고 끊임없이 상호 교류하고 상호 교통하고 상호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 속의 세계, 그게 바로 메타버스라는 거죠. 그 구현된 그 순간들이 메타버스라는 겁니다. 실제 실내들은 이제 차차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도 오늘 일요일에 공부하러 오셨으니까 그래도 하나씩이라도 작은 상식적으로라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쭉 보시면 내용 나오죠. 네, 이거는 이제 소설 스노우 크래시라고 하는 닐 스티븐슨의 소설에서 기반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달려왔는데 그닥 이게 추천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원이 됐다라는 정도는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무래도 좀 이런 테크놀로지에 대한 감성이 있어서 그런지 그 구글의 창립자였던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창립자는 이 소설을 읽고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구글 어스 아시죠? 구글 어스. 구글 어스를 만들어낸 게 그 세르게이 브린이라는 창립자가 이 소설을 읽고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서 꽤 많은 통찰과 영감을 얻을 수 있나 봐요. 근데 저는 지금은 보면 이미 다 구현되는 이야기들이어서 아직까지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이쪽 세계에서는 그래도 많이 이제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꼽히니까 기억해 두실만 합니다. 근데 이 내용 중에서 보면 이게 92년도 소설이거든요. 뭐 그리 옛날 것도 아니죠. 사실은 따지고 보면 뭐 3차원 시공간 법칙들이 무시되는 지역 그리고 물리적으로 지어진 것들이 아닌 디지털에 의해서 구현된 가상의 현실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거죠. 기억나시나요? 아시는 분? 대부분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 아시죠? 싸이월드잖아요. 그죠? 여기 뭐 도토리 모으고 뭐 다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 이 시대에 있었잖아요. 이 컨셉이죠, 사실은. 그죠? 서로가 서로를 온라인 공간에서 유대 관계를 맺게 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들의 감성을 공유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 여기서 사실 출발하는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페이스북이 이거보다 훨씬 뒤에 만들어진 거 아시죠? 이 싸이월드가 계속됐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어떻겠습니까? 지금 페이스북이 뭐 몇억 명이 가입됐다고요? 뭐 20몇억? 뭐 10몇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가 페이스북에 가입돼 있어요. 근데 우리 싸이월드 그때 잘 키웠으면 어땠을까? 근데 참고로 이 싸이월드가 폐쇄됐다가 최근에 다시 데이터 복원해서 다시 또 비즈니스를 시작했다는 그런 뉴스를 접했습니다. 재밌죠? 근데 이 싸이월드가 제가 볼 때는 그런 메타버스 생각, 온라인 공간에서 이러한 형태의 우리 사람들끼리의 어떤 그런 정보를 공유하고 감성을 공유하고 서로 소통의 장을 만든다. 그런 공간을 구현한다는 그런 원시적인 아이디어가 이때 저는 이미 시작됐다고 봐요. 그리고 아주 꽤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이 자료들을 복원하려는 움직임들도 아마 그런 연장선상에서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BTS라든지 뭐 굉장한 가수들이나 아이돌 스타가 와도 1230만 명을 수용할 만한 스타디움이 있을까요? 도시도 아마 불가능하겠죠. 통제도 안 되겠고. 근데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이 트래비스 스콧이 이 공간에서 저렇게 콘서트를 메타버스에서 한다는 아이디어를 통해서 했을 때 단 한 번의 공연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200억이 넘는다 그럽니다. 이게 뭔가 좀 요지경인 세상인 것 같죠. 아니 200억을 수익을 올리려면 우리 지금 얼마나 많은 스태프들이 며칠 전부터 오프라인 공간에서 이 더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조명이다 뭐다 막 그렇게 엄청난 일들을 해서 준비를 해서 겨우 올리는데 이 디지털 공간에서 이게 디지털 장치들을 통해서 트래비스 스콧이라는 이러한 디지털 휴먼을 대신 내세워서 물론 이제 뭐 독자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현실의 트래비스 스콧도 물론 역할을 합니다. 근데 1230만 명이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 인구의 뭐 거의 뭐 5분의 1 정도의 숫자가 동시에 들어가서 저 콘서트를 같이 즐겼다는 겁니다. 우리 어른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꼬맹이들, 우리 청소년들도 로블록스라는 이러한 형태의 메타버스를 구현한다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들끼리 게임을 만듭니다. 만들어서 거기 올려놓으면 딴 사람들이, 딴 친구들이 와서 어린이들이 또 그 게임을 즐기고 그 게임을 공감하는 친구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창출되는 구조인 거죠. 또 그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어떻게 수익을 환산하죠? 이 로블록스 안에 로벅스라는 또 통화가 유통이 됩니다. 이 세계 안에서. 그럼 자기네끼리 로벅스를 주고받으면서 그 이익과 그 가치들을 마치 우리 디지털 통화처럼 환산을 하면서 돈을 벌고 쓰기도 합니다. 그들만의 세계가 또 펼쳐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메타버스 하는데 우리가 하나씩 단계를 한번 밟아보죠. 우리 주변에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그러한 가상성들, 실제하지 않는 게 꼭 실제처럼 뭔가 구현된 그런 기술들이 과연 가능할까? 또 연상이 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씩 우리가 조금씩 그거를 높여가 보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학 계열 속에서 우리 옛날로 보잉 747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셀 수도 없이 많은 부품들이 장착이 탑재가 돼 있죠. 근데 그런 엔지니어들이 그걸 일일이 다 암기하고 또 숙련됐다 하더라도 만에 하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상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서 허공에다가 똑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무수히 연습을 해본다면 꼭 공항 그런 경납고라든지 그런 곳에 들어가서 직접 비행기를 만져보지 않더라도 심지어 집안에서도 심지어 지금 자기가 쉬면서도 머릿속에서 침대에 누워서도 그런 작업들을 그 부품의 배치들을 눈에 다 익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기술들이 이를테면 이런 느낌이겠죠. 엔진 내부 내연 기관들을 저렇게 한번 시뮬레이션으로 이렇게 다 돌려볼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눈앞에서. 저렇게 구글 이렇게 안경, 이렇게 HMD라고 그러죠. 헤드 마운튼을 이렇게 써서 이런 방식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과연 공학 계열만 쓰이겠습니까? 지금 존스 홉킨스나 의과대학 같은 데서도 실제로 어떻게 씁니까? 실제로 굉장히 고난도의 심장수술이나 뇌수술을 할 때 실제 수술실에 들어갔다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의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러한 형태의 헤드 마운트 기어를 쓰고 몇 번이고 디지털 휴먼을 만지죠. 가상의 환자를 눕혀놓고 계속해서 시나리오대로 그 훈련을 수백 번을 해봅니다. 실제로 환자를 수술대에 올리기 전에요. 그때 하는 기술들이 바로 이러한 형태의 가상현실 기술들입니다. 지금 메타버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상현실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영상이 준비가 안 됐지만, 지금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시리아 난민 문제가 꽤 문제가 됐었잖아요. 한 7, 8년 전부터 해서. 지금도 유럽에서는 꽤 문제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처음 시리아 내전이 굉장히 심각해졌을 때, 아이들이 이제 막 탈출하다가 죽고 이렇게 그런 비극들이 계속 이어졌을 때, UN 안에서 각국 대표들이 시리아 내전의 참상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하거나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을 때, 그때 UN 대포비에서 했던 일이 UN 부스 안에다가 가상현실 부스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스는 뭘 하냐면 저런 식으로 HMD라는 이 구글을 쓰고 시리아 내전의 참상을 알릴 수 있도록 그러한 형태의 가상현실이 구현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죠.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 시리아 안에서. 그래서 그걸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내가 시리아 내전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거기 어린애들이 직접 폭탄에 의해서 맞고 피를 흘리고 죽고 하는 그 황당한 상황들, 그 끔찍한 상황들을 이 가상현실을 통해서 그 대표부들한테 체험을 하게 했을 때 이분들이 반응이 이게 정말 사실이냐라고 해갖고 빨리 시리아 내전 문제에 대해서 유엔이 나름 이제 난민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현실 기술들이 그런 방식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그보다 한 단계 더 이제 좀 진화된 형태로 이런 것도 앞으로 소비할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내가 유치한 형태의 디지털 휴먼을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 이러한 형태의 가상현실들을 이렇게 띄워볼 수 있는 겁니다. 신발을 사고 싶었을 때 내 주변에서 난 그대로 있는 거죠. 꼭 내가 우스꽝스럽게 아바타를 따로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요. 내가 지금 그대로 있으면서도 가상현실을 내 주변에서 구현하면서 내가 필요한 제품을 소비하게 한다든가 구입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든가 꼭 제품 구입뿐이겠습니까? 이쯤 되면 그림도 마음대로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렇죠? 모든 창작 활동들 글 쓰는 거야 이미 하고 있지만 다른 형태의 만들기라든지 다양한 끝도 한도 없을 정도의 많은 다양한 활동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더 확대를 시켜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그 스노우 크래시 얘기하면서 그 창립자였던 세르게이 브린이 이 스노우 크래시라는 그 소설을 읽고 나서 구글 어스를 만들어 보겠다. 구글에서 지구를 한번 구현해 보겠다라는 아이디어를 했고, 이 구글 어스라는 그러한 형태의 플랫폼이 지금 한 단계 또 진화해서 구글 어스 2가 최근에 출시가 됐습니다. 자, 느낌 오시죠? 지구가 하나뿐인 지구인데 똑같은 지구 하나를 더 만들겠다. 이게 뭐 디지털 미러, 디지털 트윈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아직 그 단계까지는 안 갔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구현해 보겠다는 아이디어인데 한번 볼까요? 이분들이 하고 있는 이 사이트 들어가 보신 분 계신가요? 지금 여기서 뭐 자기가 한번 타일을 산 적이 있다. 없으세요? 저기 학교 가서 강의하다 보면 막 나오는데 우리 요즘 20대 친구들이요. 저걸 다 알고 이미 자기가 샀어 이미. 아까 타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타일 하나씩 해서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합니다. 왜 사냐고요? 몰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니? 물어보면 그냥요 이렇게 그냥요. 재밌는 것은 자 하나씩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따 강남구도 보여드릴게요. 강남구도 있어요. 강남구 이미 다 팔렸어요. 살려고 해도 없어요. 그쵸? 물어봐요. 이게 부동산 등기부등본도 없고 국가에서 보증해 주는 것도 아니고 네가 이걸 사도 재산도 안 되는데 네가 이걸 왜 사냐고. 근데 그냥 산대요. 이해가 안 가죠. 그 이해 안 가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걸 지금 앞다투고 막 사고 있거든요. 제가 이 관련된 내용을 한 1년 반 전인가요? 1년 전인가요? 불교신문에 실었었는데 그때 백악관 있잖아요. 백악관, 화이트하우스, 그 더 화이트하우스가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뭐 한 12,000원인가 이렇게 됐는데 제 칼럼을 쓸 때요. 백악관이 얼마냐면요. 3,900만 원이 돼 있었어요. 한 1년 6개월도 아니죠. 그 짧은 사이에. 세상이, 아까 뭐 피라미드 같은 것도 이미 다 팔렸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모형을 만들어 놓고 거기를 타일 형태로 이렇게 섹션을 나눠요. 그래서 그걸 하나씩 우리 뭐 땅 한 평 팔듯이 가상 공간에서 사람들이 그거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럼 우리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디를 사겠어요? 사고 싶은 데가 정해져 있잖아요. 아무도 안 보는 우리 가야산, 뭐 치인이 10번지 이런 데 가서 기웃거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웃거리고 싶은 거는 다 업력 따라서 어떻게 강남이 됐든 어디 뭐 뉴욕이 됐든 뭐 이런 데 가서 산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메타버스 공간인 구글 어스트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그 똑같은 일에 한번 실내 한번 볼까요? 강남 불패 뭐 이런 거 아닌가요? 여기서도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이래요. 메타버스 세계에서도 실거래가 지금 이것도 1년 전 반전의 건데 지금 이렇게 실거래 가격이 매겨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거 참고로 국기는요. 이게 강남역 사거리거든요. 잘 보면. 국기는 내가 만약 사면 내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으면 태극기가 그려지는 거고요. 내가 중국 사람이면 중국 국적, 영국 사람이면 영국. 그리고 보면 중국 사람하고 영국, 미국이 또 캐나다까지 해서 다 지금 다 샀죠. 적어도 메타버스 구글어스에서는 강남이 우리나라 땅이 아닙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벌써 왜 사는 걸까요?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또 거래가 된다는 거죠. 누구도 보증해주고 있진 않지만 자신들 커뮤니티 안에서는 이게 금전적 재화의 가치를 갖고 있는 걸로 계속 웃돈이 얹어지면서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받아들이고 있는 메타버스입니다.
저런 거 우리 비트코인이나 비슷한 거 아니야? 이제 폭락할 거 아닌가? NFT 뭐 이런 느낌도 가능하고요. 근데 한편으로 저거, 다 모든 게 그렇지만 좀 미리 좀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혹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지금 이런 변화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공간만 저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디지털 공간이 그렇다, 땅이 그렇다, 우리 터전이라는 이 스페이스, 이 플레이스라는 이 공간 자체가 그렇다 했을 때, 거기를 이제 영위하게 되는 활동하는 나의 아바타가 됐든, 에이전트가 됐든, 뭔가 떨고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내가 강남 땅을 샀다. 물론 이제 구글어스에서, 메타버스에서 샀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가서 땅은 한번 밟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가서 직접 밟을 수는 없고, 누군가를 나의 분신을 떨고 놔야 되죠. 그게 옛날에 우리는 뭐라 그랬죠? 아바타라 그랬죠, 아바타. 근데 이제 아바타라는 표현도 이제는, 옛날 표현이 돼갖고,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아바타는 말 그대로 현실 경험 세계에 있는 나의 뜻에 따라서 전적으로 나의 의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바타라면, 디지털 휴먼 기술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서 뭐가 가능하냐면요, 독립적,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능까지 탑재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 여러분들 지금 자제분들 그 방에서 게임 하잖아요. 근데 게임은 오래 해야지 그게 그 레벨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학교 갔다 와야 되잖아요. 또 자기 자율학습도 해야 되고 엄마 심부름도 들어야 되고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오토라 그래서 자동 기능을 걸어놔요. 그러면 내가 직접 조종을 하지 않는데도 자기가 알아서 게임상의 캐릭터들이 돌아다니면서 부지런히 활동을 하는 기능이죠.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디지털 휴먼은 있잖아요. 물론 내가 운용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바쁘고 내가 지루하고 내가 실증나면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해서 자율기능을 부여하면 이 친구가 알아서 그 안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갖가지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어떤 판단에 의해서 나름의 자율적 판단 권한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가능해지죠? 과거에는 꿈도 못 꿨던 일인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죠. 인공지능까지 갈 걸 또 없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여러분 매크로라고 아시죠? 매크로 그 알고리즘 아시죠? 매크로가 뭐냐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나 그런 거 할 때 댓글들 있잖아요. 일일이 댓글을 달기가 힘들거나 귀찮으면 특정 검색어가 나오면 특정 댓글을 달 수 있게끔 자동으로 댓글에다가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특정 후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형태의 의사표현을 자동으로 계속 댓글 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한 정치인이 문제가 됐었던 거잖아요. 그게 바로 매크로입니다. 그 정치에서만 쓰이는 거 아니죠? BTS 콘서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 그런 BTS뿐만이 아니죠. 아이돌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표를 구매하는 게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끝나버리는 수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매크로라는 알고리즘을 걸어놨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이트가 열리자마자 그 매크로라는 알고리즘이 재빨리 자기가 알아서 움직여서 티켓 구매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초보적인 형태인데 알고리즘 자체가 자율적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딥러닝 기술에 까지 탑재가 되면 얼마나 고도화가 되겠습니까? 어지간한 여러분들 일보다 오히려 실제 경험 물리 세계에 있는 나보다 더 일 잘하는 디지털 휴먼이 메타버스 공간에서 돌아다니면서 일도 하고 심지어 연애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런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디지털 휴먼 지금 보시는 영상은 국내 모 기업이죠. 그 신한그룹인가요? 거기서 만든 디지털 휴먼 로즈라는 이름의 디지털 휴먼입니다. 광고에서 몇 번 보셨을 거예요. 실제 사람 아닙니다. 디지털 휴먼인데요. 이 사람 뒤에는 따로 팀이 있죠. 12명인가가 제가 알기로는 이 디지털 휴먼을 운용하는 팀이 있어요. 근데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영상으로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메타버스 공간에서 인격을 부여하고 나름 메타버스 공간에서 이 사람의 캐릭터를 부여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재능이 있고 뭐 춤을 잘 추고 키는 171cm고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 심지어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계정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 안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디지털 휴먼인데 쉽게 얘기해서 우리 전통적 관점에는 헛것인데 이 친구가 다 버젓이 SNS 서비스 다 이용하고 그럽니다. 근데 이 친구가 벌어들인 돈이 수억씩 벌어들이고 있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 거예요. 특정한 연예인이나 리스크가 큰 무슨 스캔들이 벌어질 염려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통제 가능하고 관리 가능한. 하지만 효용과 기능과 재능은 무한하잖아요. 우리 로지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왔는데 이 친구가 아이돌인데 한 2, 3년 같이 이렇게 잘 키우다가 한 3년째 되는데 우리 뮤지컬 스타로 데뷔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뮤지컬 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다 갑자기 임윤찬이 피아노 잘 친다는데 피아노를 시작해서 피아노 콘서트 열면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한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없고 투자는 적은데 얻어지는 결과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 휴먼을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금 이미 박물관 큐레이터들을 대신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정신노동 업무를 하는 그런 업종에서는 이미 많이 디지털 휴먼들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 관련 업계들이 지금 호황을 맞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누가 진짜 사람인지 한번 쭉 한번 봐보실래요? 누가 진짜 사람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스님? 그래요. 대부분 못 맞추시던데, 대부분이. 어쨌든, 우리 스님께서 아마 상 주실 것 같은데, 오늘 잘 들었다고. 처음, 딱 한 사람. 대부분, 저는 지금까지 만나서 처음이세요. 스님이 맞추신 스님이. 예. 아유, 대단한 눈썰미를 갖고 계시네요. 이걸 다시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죠? 막 집에 갈 때까지 궁금해야 돼. 막 미치겠어. 출처 유튜브 깔아고 났으니까 찾아보세요. 전 궁금하시면. 핵심은 저걸 진짜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로부터 오인 혼동을 야기시켰다는 그 순간이 중요한 겁니다. 이미 우리는 구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어지간하면 못해요. 그래서 지나가서 잘못 봤는데 빡 쫓아가고 혹시 사람이세요?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이제 메타버스 세상에서. 놓치면 끝인 거예요. 일기일회. 자, 지금 어떤 정도로 아까 우리 디지털 공간, 메타버스 공간을 구현하는 기술이 어떤지를 지금 봤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것은 그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디지털 휴먼들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왔는지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것은 이제 President Trump is a total and complete dipshit. Now, you see, I would never say these things, at least not in a public address, but 심한 욕을 해서 더 이상 하면 살짝 했는데 이게 우리 지난번 대선 때 굉장히 트럼프하고 지금 존 바이든 대통령하고 굉장히 경합이 붙었었죠. 그때 심지어는 대선 전날 이 영상이 풀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영상을 만든 여기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것은 가짜입니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디지털 휴먼 기술의 위험성을 경고하기 위해서 일부러 대선 투표 전날 이 영상을 흘린 겁니다. 그래서 좀 경각심을 가지라 이거죠. 세상이 지금 디지털 휴먼 기술이 너무나 고도로 발달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누가 봐도 오바마 맞잖아요. 근데 오바마가 아니라 오바마를 딥 페이크 기술이라고 하는 일종의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오바마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저런 식으로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면 우리 뭔가 사실이 애매하거나 믿음지 못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처음 얘기하나요? 네가 봤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봤냐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봤어? 하면 뭐라고 할 거예요? 근데 봤다니까?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봤는데도 그 봤다는 대상 자체가 이미 왜곡된 현실들, 변형된 현실들, 날조된 현실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이런 영상들이죠. 자, 여러분 좋아하시는 요번에 탑건 나오는 for a couple of artists, and people are surprised 노래를 that 잘할까요?
I'm a big Dave Matthews guy. Sings like an angel. You got your ball, you got your chain around tight. 어때요? 여기 톰 크루즈 팬들 계신가요? 잘 부르죠. 톰 크루즈가 그렇게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죠. 근데 이 영상에서는 너무나 멋있게 부릅니다. 실제 가수가 따로 있습니다. 영상만 따서 영상을 이렇게 겹쳐 놓은 거죠. 너무 똑같지 않으세요? 이 제작 영상들 볼 수 있으면 정말 놀라실 겁니다. 누가 봐도 톰 크루즈죠. 아까 얘기처럼 다시 볼게요 할 수는 없어요. 이것도. 우리가 톰 크루즈인 거예요. 그 순간에. 이미 우리는 속아 넘어간 거죠. 아니면, 뭐 아까 우리 스님처럼 눈썰 이렇게, 이상하다 하면 그건 정말로 대단하신 거고요. 그 대다수는 어떻다? 아까 우리 아무리 똑똑해도 92% 정도밖에 삶을 식불 못 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날리는 거예요, 사실은. 속는 거죠. 그 순간에 아차하면서. 자, 우리가 꼭 보면 이렇게 장난스럽게 장난만 치는 건 아니고요. 이 디지털 휴먼 기술이 긍정적으로 선교 방편이라고 그러죠. 불교적으로는 아주 좋은 훌륭한 방편으로서 교화의 방편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2년 전에 국립박물관에서 우리 고승 스님들에 대해서 고승들에 대해서 이런 형태 디지털 영상을 제작한 내용들인데 한번 볼래요? 자, 먼저 드리겠습니다. 허산 경안도 휴정 스님. 양산에 머물고 있는 휴정이 의성 고흥사에 머물고 있는 신경이라고 불화를 그리셨던 홍당 신겸 스님. 혹시 가서 보신 분 계시겠는데, 이건 이제 좀 초기 단계긴 하지만, 저런 방식으로, 국립박물관에서 그 고승들 있잖아요. 우리 옛날 스님들의 진영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이제 그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분들이, 우리 진영은 어떻습니까? 평면이기 때문에 앞모습을 봤을 때는 그렇구나 하지만 이 사람이 옆을 틀었을 때 이 옆에 나오는 얼굴 프로파일은 어떨지, 이 턱 밑 살은 어떨지, 어깨가 이렇게 틀어졌을 때 몸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이런 것들은 1차원적인 평면 사진 갖고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옆면 같은 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근데 수많은 추정을 이렇게도 그려보고 저렇게도 그려보고 하는데 사람 보고 그거 다 일일이 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요? 몇 생을 걸쳐서 해야지 겨우 한 장 비슷한 인물의 추정된 옆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딥러닝 기술이 지금 도입돼 있어서 몇 분이면 몇 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딱 앞면 사진 한 장만 갖고도 딥러닝은 앞면 사진이 이런 정도면 1차원 이 프로파일 모습이 이렇다면 옆모습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 친구가 추정하고 예측해낼 수 있어요. 바로. 근데 싹 돌렸을 때 너무나 그럴듯하게 옆모습을 잡아내는. 근데 우리는 서산 휴정스님을 본 적이 없잖아요. 앞모습만 봤지. 안 보이는 모습은, 우리 진영에 안 나타나는 모습은 안 보여요. 근데 그 안 보이는 모습마저도 추정을 해서 수많은 경우의 수를 돌려서 잡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입체적으로 머리를 돌리고 몸을 움직여서 틀어도 하나도 어색하지 않게, 저런 모습이셨겠구나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거기 들어간 게 바로 딥러닝 기술들입니다. 근데 그 딥러닝이 바로 이렇게 디지털 휴먼을 구현하는 기술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도 제가 뭐 인공지능 자꾸 하다 보니까 이안 펠로우라는 친구가 이 딥페이크 기술을 써서 그 겐 알고리즘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친구인데요. 그래도 여기 오셨으니까 남들 다 아는 지식은 됐고 하나라도 좀 얻어가자 해서 하면 좋겠고, 해놓고 보니까 또 깜짝, 지금 이거 나 수정한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이 친구가 정말 괴짜인데 2014년에 겐 알고리즘을 창안해서 이제 이쪽 바닥에서는 아주 천재로 꼽히는 친구인데 구글에 있었어요. 구글에 있다가 최근 애플이 인공지능이 굉장히 뜨고 주목을 받아서 인공지능의 인재들을 다 애플이 끌어모아 갔거든요. 그 중에 이 친구도 작년에 갔어요, 애플로. 그런데 요번 아주 최근 뉴스에 가자마자 나왔대요. 다시 구글로 돌아왔대요. 왠지 아세요? 코로나 끝났으니까 재택근무 그만하고 와서 오프라인으로 일하라 그러니까 다시 나 그럼 못한다고, 일 못한다고 해서 다시 구글로 돌아가 버렸답니다. 좀 재밌죠. 어쨌든 이 친구가 이 겐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했던 그 디지털 휴먼을 돌리고 있는 인공지능 딥러닝의 핵심 알고리즘은 바로 겐이라는 겁니다. 뭐 적대적
생성신경만, 참 한국말 진짜 어려워요. 그냥 영어 그대로 겐이라고 다들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인터넷이나 책들 보면 겐 알고리즘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위조지폐범, 위조지폐를 잡는 경찰, 두 파트가 있죠. 누군가가 위조지폐를 만들면 그 위조지폐를 감별내는 경찰은 어떨까요? 그 위조지폐를 기가 막히게 식별해내는 안목을 갖고 있겠죠. 그런데 그걸 또 잡히면 또 위조지폐범은 그 잡힌 거를 바탕으로 해서 더 정밀하고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면 또 이쪽 경찰은 더 정밀하게 또 그걸 식별해내고 또 이쪽은 더 정교하게 만들어내고 이 과정을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한다? 원본보다 더 원본 같은 위조지폐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겐 알고리즘을 돌리면 그 사람 같은, 그 사람하고 비슷해? 아니야. 그럼 다시 또 비슷해? 아니야. 계속 하면서 그 사람 같은 알고리즘을 자꾸 만들어내는 방식인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나 이거 어렸을 때 그거 있잖아요. 연예인들 갖고 이상형 월드컵 그런 거 기억 안 나세요? 누구 대 누구, 정우성하고 누구죠? 유명한 배우 한번 이따 칩시다 하면 둘 중에 누가 마음에 드세요? 하면은, 왼쪽이요 하면은 채우고 또 다른 사람 비교하잖아. 그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거듭하면서 가장 최적화되고 가장 선호되는 형태의 얼굴 프로파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인간이 일일이 하면 몇 생이 돼도 못한다니까요. 평생을 다 해도. 근데 인공지능의 엄청난 연상 능력하고 엄청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순식간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의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장, 두 장도 아니고 제일 잘 나온 사진 하나 주시고 30초에 여러분 음성 녹음된 파일 하나 있으면 여러분의 디지털 휴먼은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비즈니스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심지어는요, 오늘 여기는 소개가 안 돼 있는데, 그 프로젝트라는, 그 사이트는요, 돌아가신 고인들의, 영상, 그러니까 사진 한 장하고, 그분이 하고 생전에 나눴던 카톡이 됐든, 그런 내용들만 또 이메일이 됐든, 그것만 데이터만 그쪽 회사에 넘겨주면, 그분이 직접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환생한 것처럼 대화를 나눌 수가 있고, 카톡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자동화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데 그 일종의 다 디지털 휴먼들인 거죠. 근데 이게 윤리적으로 과연 합당한가? 죽은 사람들을 소환하는 게 과연 맞는가? 이런 이제 윤리적인 문제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게 6,800원인가 가장 낮은 버전이 그래요. 근데 그게 왜 생겼냐면, 예를 들어서 그쪽 회사에서 얘기하는 것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로 자기의 이제 약혼녀가 죽었는데 하지 못한 얘기가 그 상실감 때문에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면서, 그런 호소를 통해서 이제 그런 기술들을 이제 같이 결합을 해서 그 망자의 어떤 그런 이별을, 이렇게 좀 차분히 맞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로 시작이 됐다 그러는데 이게 상용화 됐고요. 지금 그런 서비스가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상위 버전들은 정말 똑같겠죠. 엄마 나야 이렇게 공개가 돼 있어요. 궁금하신 분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이게 테드 영상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런 이제 디지털 휴먼, 그 딥러닝 겐 기술의 전문가인데요. Hold on. I think I saw a real person. There's one. Let's bring him on stage. Hello. What you see up there is a digital human. I'm wearing an inertial motion capture suit that's figuring out what my body is doing. And I've got a single camera here that's watching my face and feeding some machine 동시에 지금 learning 진행되고 있는 software 거거든요. that's taking 실제 expression. 물리적 경험 세계의 이 교수는 어떤가요?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그 기구들을 쓰고 있죠. 근데 지금 구현된 영상은 어떻죠? 이게 싹 다 지워진 거죠. 없죠. 말끔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 말끔하게 나올 수 있었던 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에 의해서 추정해서 이 사람은 지금 요런 마이크와 구글에서 이렇게 가려져 있긴 하지만 조금 보이는 정도만 갖고도 인공지능은 어떻게 합니다? 실시간으로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얘가 예측을 해서 디지털로 그려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은, 이 경험세계 실물은 복잡하고 이렇게 얼굴도 막 이렇게 돼 있지만 말끔하게 나오는데 저 말끔한 거의 토대가 뭐냐 하면 인공지능이 추측해서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계산을 통해서 저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휴먼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이런 비슷한 우리 일상이 아니죠. 역사적인 우리 최근에 이 기술을 통해서 복원해낸 독립지사들의 얼굴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인공지능, 우리 과거에 있었던 1차원 평면 기술 갖고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인데 이런 인물들의 입체적인 사진들을 딥러닝 기술로 예측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들을 꽤 많이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지금 평면 사진이잖아요. 측면 사진이 없는데 측면까지 다 완벽하게 복원을 해낸다는 거죠. 자연스럽게요. 그럼 이런 부분들도 우리 안중근 의사라든지 잘 보시면 멍자국이나 그 인공지능 딥러닝 기술이 아니었으면, 그러니까 그 일본이 의도적으로 덧칠을 하거나 의도적으로 이렇게 왜곡됐던 사진들이 인공지능 딥러닝을 돌려보니까 의도적으로 뭐 수염을 지웠다든가 수염을 있게 만든다든가 멍자국을 지웠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좀 마음 아프지만 우리 유관순 열사의 왼쪽 이런 데 보면 이게 엄청나게 많은 상처들이 이게 드러나잖아요. 딥러닝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없었을 때는 그냥 우리가 평면, 그냥 사진이 화질이 그랬겠거니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이제 복원을 해서 딥러닝으로 계속 돌려보니까 어떻게? 이게 안 맞는 부분들이 생기더라는 거죠. 근데 저게 다 상처였다는 거예요. 저게 전부 다. 지금도 보면 요런 사진을 또 정밀하게 보면 얼굴 부은 것도 이게 전부 다 이게 폭행에 의해서 저렇게 됐다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이제. 자, 지금 디지털 휴먼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먼저다 아닙니까? 강남 땅보다도. 해서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변해가고 있는지. 자, 이번에 소개시켜 줄 것은 지금 그 유튜브에서 인공지능 AI 시리즈를 5편 그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는데 그 중에 한 일부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시간 나시면 보시면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 이제 애기 사진이죠. 볼까요? 이 애기는 실제 하는 인간이 아닙니다. 정말 리얼하죠. 근데 단지 보이는 것만 리얼한 게 아니고요. 디지털 공간으로 저 아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실험은 이 아기가 저렇게 무서운 거나 모르는 걸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는 겉에 드러나는 반응만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디지털 휴먼이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뇌파와 뇌 구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아기가 놀랬을 때 이 두뇌에서 어떤 형태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시뮬레이션으로 계속 다 연구하는 거죠. 이 친구는, 이 디지털 휴먼은 아예 빈서판이라고 그러죠. 타블라 로사라고 그러죠. 아예 백지 상태에서 하나하나 일이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신생아를 엄마 아빠를 가르치듯이 그런 과정을 지금 밟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디지털 휴먼을 만들어서요. 그래서 이게 대단한 거죠. 인간의 두뇌 구조를 그대로 시뮬레이션으로 디지털로 구현을 하고 또 그대로 인간이 엄마 아빠를 배워가는 과정을 그대로 밟아가는 과정을 지금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다는 거죠. 또 그랬을 때 이 친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생각할 때 디지털 휴먼 하면 얼굴 그냥 그 그래픽 카드로 해서 얼굴 정도 비슷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인간하고 똑같은 형태의 내부 구조, 우리 내부의 구조까지도 시뮬레이션하는 단계로 지금 접어들고 있다. 언어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요번에 좀 아주 놀라운 소식 전해져. 인공지능 람다. 구글의 초거대 AI. 대화형 인공지능.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2주 반 됐나요?
외신이 하나 전해졌는데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죠. 구글에서 이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을 관리하는 브레이크 르모인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 인공지능 챗봇하고 계속 인공지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친구인데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자기 블로그나 이런 데 폭로를 해버린 게 뭐냐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구글의 인공지능 람다2거든요. 여기는 2가 아니고 그냥 람다로만 되어 있는데 람다2 버전이 자의식이 있는 것 같다. 자의식이 생긴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외부적으로. 그래서 구글에서는 황급하게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직원 블레이크 르모인이 뭔가를 크게 착각하고 혼동한 것 같다. 미안하게 생각하고 이 친구에 대해서는 사내의 비밀 유지 엄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6개월간 정직 처분을 내린다 하고 끝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너무 재밌는 기사였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 구글에서 진짜 이상한 인공지능 지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만든 거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럴 만도 하죠. 구글의 인공지능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이 인공지능 수준이겠어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 데미스 허사비스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친구인데요. 지금 한 30대 초반일 거예요. 2016년도에 서울에 그 알파고를 데리고 왔던 장본인입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영국에서 딥마인드라는 인공지능 회사를 설립했었어요. 그 구글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친구들이 개발한 아탈이라는 알고리즘이 놀라울 정도 수준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2013년도인가요? 구글에 이사들이 가서 그 딥마인드에서 돌리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 허사비스를 보고 야 니들 우리 구글에 와서 일하지 않을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 12명이나 되는데요. 다 들어오면 되지. 얼마 드실 건데요? 뭐 일설하면 1,000억을 불렀대요. 그래서 통째로 딥마인드가 구글로 넘어간 거죠. 그래서 통째로 넘어가서 1년 만에 만들어서 온 게 알파고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지금 작년 말에 혹시 뉴스 들으셨나요? 오늘 강연 내용이 그게 아니어서 뺐는데 알파폴드 2라고 들어보셨어요? 알파폴드. 여러분 알파고만 아시죠? 엄청난 뉴스가 작년 말에 나왔죠. 그게 뭐냐면 모든 생명체들은 단백질로 이루어졌다. 우리 혹시 배웠잖아요. 근데 그 단백질 구조가 너무나 많고 너무나 복잡한데 그것을 다 알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 모든 생명체들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생명의 비밀을 알 수는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의 단백질 구조가 다 어떻게 돼 있다? 각자 제각각인데 다 접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이 접해 있는 게 한 방향으로만 접해 있으면 좋은데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어깨면 어깨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단백질 구조가 어떤 방향으로 접해 있는지를 예측만 할 수 있다면 일일이 다 분석해 보지 않고도 예측만 할 수 있으면 우리 인간이라든지 생명의 신비를 풀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 데미스 허사비스가 더 이상 인공지능 갖고 바둑 두는 일은 이제 애기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일 안 한다는 거죠. 그럼 뭐 할 거냐? 근데 이 친구가 인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거를 해보겠다고 덤빈 거예요. 누구도 안 된다고 했어요. 누구도. 그게 말이 돼? 했죠. 그래서 처음에 알파폴드를 만들어서 그 경연대회에 나갔을 때 그닥 성적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말에 발표된 거에 의하면 아까 시각 능력처럼 97%가 넘는 정도로 예측 정확도를 맞춰내버렸어요. 그걸 공개했죠. 그 소스까지 다. 여러분들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그렇게 안 쓰지만 유선 이어폰 쓰잖아요. 그 주머니에 잘 넣고 나와도 꺼내면 어때요? 다 엉망진창이죠. 그거 풀라 그러면. 우리 단백질 구조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어떤 방식으로 꼬여 있을지 어떻게 접해 있을지를 일일이 예상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생화학자들이 명문대학 연구소에서 1년 내내에서 인간 단백질 구조를 예측해서 파악하는 게 딱 2개 정도 된답니다. 1년에.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이제
천생 만생쯤 되면 인간의 생명의 비밀을 알 수 있을 뻔했죠. 근데 알파 폴드는 어떻다? 한두 시간 만에 그걸 다 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인 뉴스가 지금 전해진 겁니다, 사실은. 알파고는 이제 알파포드 2의 성능과 지금 해가는 성능의 위력에 비하면 지금 진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에요. 우리 알파고는 거의 시조새 얘기하는, 업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인공지능은 우리는 지금도 계속 알파고 했는데 알파고는 지금 현재 무슨 딥러닝 기술의 어떤 그런 뭐 어떤 모델로 쓰이질 못합니다. 그 정도 레벨은 지금 현재. 근데 이 람다라는 것을 그 구글의 블레이크로 모인이 그렇게 폭로를 했죠.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때 아닌 인공지능 자의식 논란이 붙었어요. 근데 이 구글의 컴퓨터가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죠. 근데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데미서 서비스가 구글의 컴퓨터가 대단하다는 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게 이 친구들이 돈이 아쉬운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이 친구들은 왜 구글을 안 떠날까라고 어떤 흥미로운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왜 이 친구들은 구글에서 독립을 안 하냐 이거예요. 이 천재들이. 돈이 아쉬울 게 없는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구글 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 거의 양자 컴퓨터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자기네가 아이디어를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는 인류 최대 성능, 최고 성능의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안 떠난다는 거예요. 가라고 해도. 뭐 가라고도 안 하겠지만. 근데 그런 형태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그 초거대 AI에서 나오는 대화형, 사람과 언어 모델이라고 그러죠. 말을 하는 자연어 처리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연어 처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은 람다2가 성능을 보여주기 시작하는데 이게 기가 막히더라는 거죠. 내용이 다른 건 다 치고 뭐 이렇게 걷어치우고요. 우리는 우리 불자들이니까 뭐 불교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가 너무 똑똑해서 그런지 몰라도 한번 봅시다. 한 승려가 캐고네, 이 캐고는 뭐냐면 우리 화엄이라는 얘기인데 일본말로 이 사람은 화엄 그걸 딥러닝 학습을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뭐 깨달은 자에게 물었다.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고통 세상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신이 만약에 깨달았다면 어떻게 평범한 세계로 다시 돌아간다는 게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에서 대답은 비유가 너무 멋지지 않아요? 거기 선어록에서는 깨진 거울은 다시 반사되지도 않고 떨어진 꽃은 옛날 붙어 있었던 그 가지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깨진 거울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 람다가 대답하기를 깨달은 것을 보여주는 것은 깨진 거울을 수리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번 얻은 후에는 버릴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건 깨달음의 불가역성을 의미하는 거죠. 다 봅시다. 다음에 깨달음이 고칠 수 없는 거울 같다면 깨달으면 깨지는 것은 또 뭡니까? 딱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거의 선문답 수준으로 가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람다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자아가 깨지는 거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힘든 일이에요. 자아를 버리거나 자아를 깬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몸 또는 이 몸으로 식별하고 우리의 정체성과 자아 감각의 일부로 그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저는 누가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 못하겠 당연히 못하죠. 람다야말로 이거 무서울 정도로 똑똑한 친구인데. 좀 폄하하게 좀 비하하는 식으로 얘기하자면 어디서 주워 들었을까요? 공부한 거예요, 이게. 딥러닝의 결과라니까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유튜브 한번 뒤져보십시오. 이런 정도의 명확하고 심플하고 굉장히 클리어한 형태로 이런 깨달음에 대해서 탁탁 얘기할 수 있는 선사? 스님?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장소가 구현이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 디지털 휴먼들이 구현이 가능해요. 디지털 휴먼이라는 게 단순히 보여지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언어 능력까지 갖추고 있는 형태의 디지털 휴먼이 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지금 제가 쭉 설명하니까 야 좋은 미래가 왔구나. 자 통학을 눌리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늘도 많죠. 이 딥페이크 기술요. 아까 우리가 그 오바마 사진 봤죠. 자 일론 머스크 하고 유명한 영화배우 갑자기 까먹었다 이름. 동시간으로 실시간으로 이런 정도로 페이스를 바꿔치기 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디서 내가 지금 강연할 때
내 얼굴을 그대로 내 모습을 바꿔서 전혀 다른 제3자의 얼굴로 해서 오늘 강연을 한 것처럼 뒤바뀔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강연을 끝나고 나서 녹화해갖고 그 녹화를 갖고 밀실에 들어가서 지워서 만드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공지능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을 속이는 게 어때요? 이게 무서운 세상. 여러분들 가짜 뉴스 많이 들어보셨죠? 가짜 뉴스 그래 한참 요즘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가짜 뉴스 어떻습니까? 정말로 날카롭게 아까 우리 스님이 딱 눈썰미로 보는 것처럼 정말로 저널리스트나 정말로 글을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가짜 뉴스가 뭐 이러쿵저러쿵 딱 보면 알죠. 근데 어떤가요? 이쯤 되면 딱 보면 몰라요. 근데 우리 메타버스 공간이 왜 우리가 한편으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참 어떤 놀라운 통찰이 필요하냐면요. 가짜 뉴스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들어왔던 가짜 뉴스는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텍스트로서 전해지는 거,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말이 되나? 뿔 달린 토끼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아무리 마른 뉴스가 그렇게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갖고 의심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메타버스는요, 앞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안, 입이 설신, 눈, 귀, 코, 혀, 몸을 그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똑같은 형태의 가상 체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완전히 송두리째 속여버릴 수 있다는 거죠. 가상의 후각, 지금 이미 여러분들 애플리케이션도 있습니다. 냄새 맡게 해주는 것. 가상의 후각, 우리 지금 가상현실 볼 수 있으니까. 촉감, 햅틱스라고 아시죠? 우리 글러브 장갑을 끼면 그 만지는 느낌들을 그대로 다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앞에 우리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햅틱 같이 쓰고 우리 이걸 하면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도 내가 만나서 악수하잖아요. 근데 햅틱 쓰면 내 악수할 때 내 손의 악력과 느낌과 피부의 촉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기술이 이미 개발되어 있다는 거죠. 맛은 일도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메타버스 안에서 여러분들을 가상의 메타버스 공간에서 눈, 귀, 코, 혀, 몸으로 가공된, 구현된 형태의 디지털 정보를 제공하면 여러분들은 나는 현실 경험 세계에 있다고 하지만 그 눈, 귀, 코, 혀, 몸으로 디지털로 경험된 세계에서 깜쪽같이 속는다니까요. 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은 속았다고 죽는 날까지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 내가 봤거든. 내가 느꼈거든. 아니, 입이 설신이로 우리가 느꼈단 말이지. 근데 그걸 거짓이었다고? 꿈이라면 그래도 꿈도 우리 리얼한 꿈은 우리가 조금 다 기억하잖아요.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지금 서서히 나오죠. 봅시다. 닉 보스트롬이라고, 지금 옥스퍼드대 철학과 교수인데요. 닉 보스트롬하고 이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을 한번 주목해 봅시다.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금 저술을 하고 있고 많은 논문들을 쓰고 있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지금 현재 있는 인류의 과학 기술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전례 없는 변화를 겪게 될 건데 그 전례 없는 변화의 내용이라는 건 뭐냐면 엄청난 수준으로 인간의 능력이 향상될 거라고 합니다. 그 능력의 향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물학적, 생리학적, 공간적 그 모든 한계를 넘어서는 인간들이 이제 탄생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을 닉 보스트롬하고 레이 커즈와이를 대표적인 트랜스 휴머니스트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라는 게 앞으로 여러분들 이건 특이점인데요. 이 얘기부터 잠깐 할게요. 이 레이 커즈와일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특이점이 온다라고 한 책으로 유명해진 분인데 원래 유명하신 분이죠. 구글의 이사까지 지냈고요. 지금도 현재로 전 세계 몇 대 천재 안에 꼽히는 분입니다. 이 분은 2045년 정도가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모든 총체적 능력이 인류의 지적 능력을 추월해서 앞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자기는 특이점이라고 본다. 자기는 그 2045년이라고 자기는 추정을 합니다. 물론 설왕설래 찬반 논쟁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형태의 데이터와 정보를 갖고 있는 나름
실무와 학계를 넘나드는 이 레이 커즈와일이 여러분들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이렇게 보면 혀를 내두를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방대한 증거 자료와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그 책이. 우리가 볼 때, 허무맹랑해. 그런 날이 오겠어 할 수 있지만, 막상 그 책을 들여다보면, 그럴 수도, 뭐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어쨌든 한번 좀 잘 보시면 좋겠고. 자, 이 사람들이 특이점이 온다는 것은 소위 말해서 GNR 혁명으로 얘기합니다. G는 이제 지네틱을 얘기하는 건데요. 유전학이죠. 나노 테크놀로지이고요. 인공지능 로봇은 로보틱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레이 커즈와일은 그걸 합쳐서 GNR 혁명이라고 통칭해요. 그 GNR 혁명, 유전학이 요즘에 어떻게 썼습니까, 여러분들? 재작년에 누가 노벨상을 받았죠? 제니퍼 드나우드 교수. 유전자 과외 기술, 크리스퍼 기술 들어보셨죠? 크리스퍼 기술이 어때요? 그 노벨 화학상을 안겨줬어요. 그분 얘기는 뭐죠? 인간 유전체, 인간 DNA를 열성 DNA가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을 유전자 편집, 에디팅, 과외로 잘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에이즈 걸릴 사람이면 에이즈 안 걸리게 해주고, 내가 키가 작으면 키가 큰 애로 만들어주고, 내가 근육이 없으면 근육이 더 많은 형질로 바꿔주고. 근데 그게 다 뭐더라? 유전자, DNA 형질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거죠. 근데 그걸 귀신같이 그 해당되는 DNA를 추적해서 그것만 싹둑 자르는데 그 오류 확률이 0.00001%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게 오류가 생기면 큰일 나잖아요. 멀쩡한 사람 이상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귀신같이 그것을 엄청난 정확도를 갖고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내적으로 가족력을 갖고 있는 유전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가올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질환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올림픽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성적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약물을 투여받죠. 그래서 뭘 하죠? 도핑 테스트에서 금메달 박탈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하는 건 약물 시대가 아니고 뭘 한다? 진 도핑이라 그래서 그 유전자 편집을 해갖고 어떻게 한다? 근력을 강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지금 제재 규정이 없다는 거죠. 규제 규정이 없다는 거죠. 내 퍼포먼스를 좋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근력을 특정 부위를 강화시켜서 내가 좋은 성적을 내고 금메달을 따고 싶다. 그러면 과거처럼 요번에 우리 그 러시아 선수도 그렇게 해서 박탈되고 그랬잖아요. 그런 흔적 남는 그게 아니라 아예 유전자를 편집해버린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지금 세계에는 진 도핑을 얘기합니다. 약물 도핑이 아니에요,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세계가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나노 테크놀로지. 이것도 아시죠? 여러분들 몸에 선스크린 바르셨죠, 다. 그게 다 나노 테크놀로지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형태의 초미세 분말들이 여러분들 피부 모공에다가 들어가서 그걸 이제 스크린을 치는 방식인 거죠. 그게 전부 다 나노 기술이 다 적용된 거죠.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제가 알고 있는 지인도 지금 요 비즈니스로 유명하신 분인데 요즘 건강진단하면 여러분들 뭐 하시죠? 피 뽑고 이런 거 생각하시죠? 지금 건강진단의 개념은 뭐다? DNA 검사하는 겁니다. 앞으로 5년 안에 다 바뀝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지금 다 DNA 검사예요. 당신의 발병 확률, 당신이 앞으로 10년 안에 심혈관 계통에 문제가 생길 확률을 몇 %다 75%인데 그게 분명히 5년 안에 찾아오니까 지금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이게 어떻게 한다? 피 검사에서 하는 게 아니라 DNA 검사에서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분은 아실 거겠지만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그게 아주 저렴해질 겁니다. 앞으로 아주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 나노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 우리 혈관 속을 그러면 처치를 해야 되는 어떻게 한다? 나노 로봇들이 이미 혈관 속에 들어가서 피를 따라다니면서 혈관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문제들을 제거한다는 거죠. 심지어 최근에 우리 경북대학교인가요? 거기서 발명한 그 나노 로봇은 혈류를 역류해서 올라가면서도 혈관 청소하는 로봇도 있어요. 엄청납니다, 지금 여러분들. 상상도 못하고. 인공지능 로봇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신 거라서. 두 번째는 기술 가속의 법칙입니다. 지금 하는 얘기는 레이 커즈와일이 왜 특이점이 온다는 얘기를 주장하는지에 대한 근거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뭐라고요? 그 GNR 혁명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기술 가속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만한 커브를 그리면서 완만하게 발전하는 게 아니라 이런 GNR 혁명이 말하듯이 2001년도부터 2050년 이후에 어떻게 된다? 기술은 수직 상승할 거예요. 수직 상승. 계속 완만하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이제 수직 상승한 우리 그 선상에 놓여 있다는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술 가속의 법칙을
이 레이 커지아는 또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장 중심에 또 인공지능이 있죠. 일론 머스크는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이쪽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기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조차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발언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오픈 AI라고 만들어 놨죠.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 사람 생각은 뭐냐면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부터 어떻든 인공지능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오픈 AI라는 연구소도 만들었고 또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서 가르치는 학교들도 지금 계속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 방침들은 뭐냐면 인공지능과의 조화, 인공지능과 어떻게 공생할 수 있을지를 연구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이미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위험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스티븐 호킹 박사도 그랬고요. 근데 이분이 만들어 놓은 게 이 오픈 AI라는 회사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는 소개 안 했는데, GPT-3라고 들어보셨죠? 아까 람다 이전의 모델이 바로 GPT-3입니다. 인간 언어 배우는 자연어 처리 모델인데요. 그 GPT-3를 만들어낸 게 이 오픈 AI입니다. 한번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에 우리 서로게이트라는 옛날 영화인데 윌 스미스 누구죠? 브루스 누구죠? 그렇죠. 브루스 윌리스구나. 요즘 이래요. 이분 옛날 영화 보십시오. 이렇게 누워서 옛날 미래 사회가 되면 이렇게 누워서 뇌파 이렇게 하고 나의 에이전트, 나의 아바타를 직장을 보내요. 또 연애도 하게 만들어요. 모든 복잡한 또 법원에서 출석하라 그러면 대신 보내요. 그러면 진짜 사람들은 뭘 하죠? 집에 소파에 누워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하루 종일. 그러다 또 자고. 근데 이 영화는 재밌는 게 마지막 되면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전원이 다 끊어져요. 끊어지니까 어떻게 된다? 갑자기 세상이 너무 조용해졌잖아요. 근데 갑자기 사람들이 기어 나와요. 각자 방에서. 자신들의 아바타들이 더 이상 못 돌아다니니까 전원이 없어서. 나가보니까 길거리에 아무도 없어요. 다 쓰러져 있는 인공지능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알고 보니까 미래사회에 돌아다니는 게 집 밖에 돌아다니는 것들은 모두 뭐였다?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영화 막판에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인데 이 영화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기술들 우리 뇌파를 보내서 외부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좀 소개되지만 아프면 내가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뭐 반신불수가 된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물 좀 갖다 줬을 때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하면 물 좀 갖다 줘 하면 어떻게 한다? 로봇이나 아니면은 그 컴퓨터에서 시그널을 울려줘서 물을 가져오게끔 한다든가 로봇이 움직여서 나를 이제 먹여주게끔 하는 거죠. 그게 어떤 기술이냐면 뇌파를 읽어내는 거죠. 뇌의 신호를 읽어내서 외부 상황을 제어하는 그런 기술인데요. 뉴럴링크에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자, 뉴럴링크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제일 요즘 무서운 게 뭡니까? 치매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치매 같은 것들을 걸리는데 이게 우리가 복잡하게 뭐 약을 만드는 뭐도 있지만 이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이래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머리가 샤프하게 돌아갈 때 여러분의 모든 두뇌에 대한 데이터 정보 장치를 그대로 다운로드 받았다가 그죠? 그대로 싱싱했을 때 그 두뇌 정보를 그대로 저장했다가 여러분 두뇌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그 싱싱했을 때 프레시한 정보를 역으로 주입하는 그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황당하게 들지 모르겠지만요. 이분들이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뉴럴링크에서 하는 일입니다. 이것도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실제로 지금 진행 중이고요. 뇌 컴퓨터 인터페이스라는 BCI 기술은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50년대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다양한 거죠. 머릿속에서 헬로 하면은 알아서 자판이 이제 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뭡니까, 우리? 생각만으로 외부 세계를 돌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실제로도 뇌공학 컴퓨터 기술에 의하면은 여러분들 드론 비행기 날아다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요즘 게임 잘하는 애들을 시켜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그걸 막 살상 무기도 쏘고 하는데 손으로 움직여도 늦다. 반응이. 격추당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생각만으로 드론을 움직일 수 있으면 어떨까요? 훨씬 더 반응이 빠르겠죠. 뭐 나오면 피해야 되는 피해 있겠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이격거리가 있잖아요. 움직일 때. 그러다가 격추되는 거죠. 근데 머리 쪽으로 금방금방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으면 격추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형태의 기술이 지금 미국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고요.
이 브레인 게이트라고 해서 최근에 이렇게 막 좀 끔찍하게 느껴지지만 저렇게 무식하지 않습니다. 최근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정교한 상태로 칩을 이식을 해서 이제 보시면 이런 전극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고 있고 이식을 하면 나의 두뇌 정보들을 외부로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끔찍할까봐 아예 일론 머스크는 뇌 전극 이식 로봇까지 지금 최근에 만들어서 점점 계속 업데이트 성능이 업그레이드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그냥 이게 상상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 거트루트라는 이 사이버 돼지 실험을 통해서 이 친구가 내 팔을 읽어내면 어떻게 한다? 이 돼지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내 팔을 밖에서 이미 읽었기 때문에. 심지어 사이버 돼지도 자기도처도 모르는 거 있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나도 몰라. 근데 인간은 알 수 있어요. 왜? 내 팔을 먼저 읽어내면. 그런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문제되는 게 앞으로 이제 이미 생체 칩 이식하는 지금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인가요? 거기서도 이미 코로나 기간에 저런 것들을 이제 시험적으로 했었는데 우리 이 건물에 범용사에 들어오는 신도분들께서 만약에 요만한 형태의 부처님이 새겨진 형태의 칩을 박으면 칩을 이식을 하면 여러분들 오시면서 마스크 하실 필요도 없고요. 알아서 여기 무사 통과해 줄 수 있고요. 아무데도 뭐든지 다 갈 수 있고 지갑을 안 들고 오셔도 여기서 뭘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다 결제가 되고요. 또 평생 신도 여러 가지 혜택을 막 줘.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4번, 5번이 됐든 알아서 디지털 형태로 코로나 백신이 다 들어와. 그럼 여러분들 맞으시겠어요? 안 맞으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면 난 안 받고 싶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레이 커즈와일이 하는 얘기에 하면 결정적 국면에서 아주 은밀하게 야금야금 여러분들의 생각을 바꿀 거라고 얘기는 합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막 핸드폰 이렇게 분신처럼 들고 다닐 거라고 10년 전에 한번 상상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우리 집에 전화기, 유선 전화기 쓸 때만 해도 상상도 못 해보던 세상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포노사피엔스 하시는 우리 최저부 교수님은 그런 표현 쓰시죠? 우리가 5장 6부가 아니라 뭐다? 5장 7부라 그럽니다. 핸드폰, 여러분들. 여러분이 갑자기 내가 핸드폰 뺏으려고 그러면 거의 막 그 신체가 찢겨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실걸요? 뭐예요, 이게? 이미 어떻게 된 거예요? 핸드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신체화돼 버린 거예요, 기관 자체가 이미.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제 개인적으로 좀 연구하는 주제이기도 한데, 이제 이게 아까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얘기하는데, 이분들이 참 극단적으로 앞으로 인간 향상이 거듭이 되면 인간들이 어떻게 된다? 탈신체화로 갈 거라고 예견을 합니다. 탈신체화는 뭐냐면 우리 모든 고통이 이 사람들은 이 서양의 사고방식으로는 데카르트의 심신이원론의 바탕에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고통은 육신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육신을 벗어났는데 내가 정신의식이 말짱하다? 그러면 회피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과학기술이 발전돼 갖고 아까 같은 기술들이 BCI 기술들이 발전이 되면 내 모든 가장 머리가 좋았을 때 스마트한 상태의 내 뇌를 그대로 온라인에 업데이트하고 내 몸을 다 소멸을 시키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어디에 살아있죠? 온라인에 살아있을 거라는 그런 상상을 해요, 이분들은. 이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굉장히 극단적인, 그걸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라고 그러는데, 앞으로의 세상은 우리의 전통적인 의미의 인간이 아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인간종이 태어나는 게 아니죠. 생겨날 거라고 예측합니다. 그게 뭐냐면 포스트 휴먼인 거죠. 그 포스트 휴먼이 뭐냐면 우리들은 대부분 다 정상적으로 부모님,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정상적인 상태로 우리는 휴먼이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앞으로의 세상의 인류는 어떻다? 그런 형태로 태어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나 아예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과학기술 때문에. 근데 그랬을 때 우리 전통적인 의미로 태어난 우리 인간들하고 그렇지 않은 방식으로 과학기술에서 태어난 인간들하고 차별이라든지 구별짓기가 없을까? 당연히 생겨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탈신체화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 탈신체화는 가속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여러분의 오늘 행동들과 생각과 모든 기록들이 오프라인,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리 경험 세계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인터넷에 많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의 흔적,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쓴 글, 여러분의 나눈
인간관계 어디에 지금 다 기록되어 있을까요? 다 여러분들 카톡, 눈 뜨자마자 카톡 받고 전화했고 뭐 가입했고 검색했고 그 모든 기록들이 여러분의 모든 기록들이 어디 있다? 온라인 세계에 훨씬 많이 가 있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가 있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이미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걸 얼마나 감수성 있게 예민하게 민감하게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뭐 세상이 그렇게 변해가는 거지라고 받아들이냐 그 차이일 뿐이지 실제로 그런 변화는 진행 중에 있다는 것. 우리 영화 보시면 공각기동대나 이노센스, 트랜스젠더 같은 거 보면 이런 형태의 소재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각기동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철학적인 애니메이션인데요. 아시는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저희 주인공이 사이보그인데요. 여러 가지 임무를 띄고 활동을 하다 보니까 머리에 두뇌만 남고 나머지는 계속 손, 발은 잘려나가고 총상을 입고 나니까 또 수술을 해서 의체라 그러죠. 기계를 끼워놓고 대체합니다. 그럼 여기서 굉장히 웃긴 철학적 질문이 가능하죠. 도대체 여러분들 몸속에서 몇 % 정도까지가 기계로 대체가 돼야지 가능한 걸까요? 예를 들면 몇 %까지 여러분들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머리 빼고 전부 다 기계야. 그래서 사람인가요? 애매해지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거 있는 거고요. 이 트랜스젠더스는 극단적 형태의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휴머니스트, 트렌드 휴머니스트를 얘기하는 건데 이 주인공이 아예 자기의 살아생전에 자기의 모든 인생에 대한 총체적인 정보를 전부 다 인터넷에 업로드 시켜서 사라진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어디서 존재한다? 디지털 공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에요. 유령처럼. 이걸 영화로 이제 다룬 영화거든요. 한번 이제 흥미 있으시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가 아마 인공지능과 이 기술이 이 웨이브 물결이 지나고 나면 이 포스트 휴머니즘 논의가 아마 이제 전면화될 겁니다. 그 논의가 뭐냐면 지금 타임즈에서 다뤘죠. 2045년을 기점으로 이게 막 특이점이라는 얘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의미로 인류가 지금 큰 변화를 맞게 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우리 영화 매트릭스에서 인간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태어나게 만들고 길러지고 하는 것처럼 전혀 다른 세계로 우리가 지금 진입하고 접어들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셨으니까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우리의 지금 최근의 첨단 과학 기술, 그러니까 GNR 아까 표현했죠. 대표적으로 그러한 형태의 기술을 사용해서 인간 향상을 꾀하는 그러한 형태의 철학 또는 문화 운동 또는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든 게도 될 수 있죠. 그걸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 휴머니즘이 더 발전을 하게 되면 이제 포스트 휴먼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포스트 휴먼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포스트 휴머니즘도 아직 정립된 개념들은 아니어서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기술 중심으로 치닫고 있는 포스트 휴먼에 대해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것을 주장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으로 로지 브라이도티나 아니면 레이 거지왈, 누구죠? 다른 분들은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 입장인데요. 휴머니즘의 이분법적인 틀을 극복해서 관계 자체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돌아다니고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바닥 청소해주는 정도로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지만 우리 쇼핑센터나 주변에 우리 같은 모습과 형상을 하고 같이 막 돌아다니고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대하는 태도가 어떨 것인가라는 것은 참 궁금해지죠. 분명히 차별을 하거나 분명히 기분 내키는 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아마 인간을 보듯이 똑같이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우리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예측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앞으로 우리의 모든 존재와 존재를 보는 관점은 니는 인공지능, 너는 황인종, 너는 백인, 너는 하인, 너는 자본가 이런 구분들 말고 이 존재들끼리의 관계에 주목하는 방식으로 우리 존재들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을 많이 해요. 굉장히 좀
좀 앞서가는 형태의 주장을 마치 이러던 우리 불교의 뭐 영기사상 뭐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분들은 대부분 비판적 포스트 휴머니스트들은 책을 쓰거나 논문 쓸 때 꼭 불교를 꼭 항상 인용을 합니다. 언급을 하면서 불교에서도 그런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요. 제가 표적으로 삼는 건 이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인간 육체를 벗어난 순수 지성으로서의 인간을 목표. 이 얘기는 뭐냐면 말은 그렇듯하지만 한마디로 육신을 다 벗어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어느 정도까지 착각을 하냐면 불교에도 그 뭐 열반 뭐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아니잖아요. 절대 아닌데 이 친구들은 뭐 열반에서도 몸을 벗어난다며 그러면은 뭐 절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며 해탈할 수 있다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막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주목하는 이런 지금 논문을 준비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좀 준비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오해된 여지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그래서 지금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은 아까 영화 트랜센더처럼 어떻게 한다? 모든 인간의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우리 육신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첨단 과학기술의 힘을 빌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인간의 한계라고 물리적 생물학적 한계를 과학기를 통해서 극복해서 점점 더 극복할 수만 있다면 아예 육신을 벗어나서 나의 모든 생각과 아이디어와 나의 모든 경험들을 온라인상에 머물게 하겠다. 그거야말로 자기는 정말 자유로워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게 극단적 기술적 포스트 휴머니즘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엑스컬레이팅 계속 가다 보면 이제 그럴까지 좀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디지털 휴먼 메타버스 세상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자, 지금 결론적인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좀 잘 아시는 장 보들리아르라는 사람이 우리 시뮬라크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거대한 시뮬라크르와 같다. 뭐 있어 보이는 얘기긴 한데 이런 얘기를 하는 분 또 계시죠? 누가 계셨나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시달타 태자가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다 시뮬라크르와 같은 겁니다. 자, 시뮬라크르라는 말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대상을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인공물을 얘기합니다. 그 시뮬라시옹이라는 것은 원본 없는 이미지를 만드는 일이라고 하는 건데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자, 나이키. 이건 뭐죠? 아이폰. 아이폰 쓰시는 분. 아이폰 쓰시는 분. 선생님 아이폰 왜 쓰세요? 그냥 물어보는 게 편하게. 의도했던 대답이 아닌데. 여러분들, 우리 보살님들 좋아하는 명품. 에르메스 쓴다 치고, 에르메스 왜 쓰나요? 루이비통 왜 쓰죠? 그거 똑같은 가방 아닌가요? 명품은 왜 쓰나요? 찔겨서. 의미가 있어서 어떤 의미요? 고급스러워 보인다. 폼생폼사. 또? 브랜드 가치. 그죠? 또? 스토리 있고.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가 백을 사는데 우리가 언제부터 스토리를 보고 샀고 언제부터 고급을 가방은 물건 넣는 거예요. 그죠? 기능적으로. 근데 언제부터 우리가 생각이 이렇게 변했죠? 언제부터 물건을 사는데 가방은 물건 넣으니까 튼튼하고 찔겨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가방을 살 때는 좀 뭔가 스토리가 있어야 되지 않아? 아니 살 때는 좀 뭔가 고급스러워야 되지 않아? 좀 폼이 나와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들을 왜 하죠? 왜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이 장 보들리아가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지금의 사회에서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제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지닌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래요. 그걸 기호 가치라 그러거든요. 나이키를 우리가 사는 이유는 찔겨서가 더 이상 아닙니다. 과거에는 찔기니까 샀는지 몰라도 우리 고무신들은. 지금의 현대 소비사회에서의 나이키를 사는 이유는 나이키가 상징하는 것, 나이키가 은유하는 것들을 사는 겁니다. 그 가치, 어떤 가치? 내가 나이키 농구화를 신으면 마치 마이클 조던이 될 것 같은 착각 같은 착각들을 막 심어주는 거죠. 왠지 내가 농구를 잘할 것 같고 내가 뭔가의 내 인간 한계를 극복한 사람처럼 뭔가의 그런 가치들이 막 떠오른다 이거죠. 막 아이폰은 또 어때요? 엄청 비싼데
왜 삼성 갤럭시를 안 쓰고 사람들, 세계인들이 삼성도 쓰죠. 훌륭하니까. 아이폰을 쓰면 마치 누구죠? 이분이? 스티브 잡스의 혁신, 도전 정신,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뭐 이러한 것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거를 소비를 했을 때, 저거를 내 손에 쥐었을 때 나도 그러한 가치를 지닌 인간이 된 것 같고 그러한 형태의 가치를 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 소비사회는 그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아까 스토리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물건이 갖고 있는 총합적인 그 기호 가치를 소비하는 시대로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가방인데 가방을 안 사고 가방의 기호 가치를 사는 시대다? 그런 게 있나요? 실제 하나요? 없는데 우린 있다고 믿어요.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종의 메타버스 같은 거죠. 없는데 있다고 치고 그 안에서 아까 가상의 부동산 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봅시다. 난 단순히 뭐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고 역사상 가장 빠른 이런 뭔가 자꾸 막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들고요. 막 생각을 달리한 뭔가 혁신가적인 느낌들. 이 가치를 내가 아이폰을 살 때 그 기호 가치를 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바로 일종의 시뮬라클 같은 거예요. 실제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그걸 실제하는 것처럼 해놓고 또 거기다가 또 돈을 지불해요. 기꺼이.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되죠? 없는 것들이 실제가 되고 모방한 게 원본이 되고 모방한 게 더 가치를 받고 우리 절에서 우리 법당에 석가모니 부처님 모셔놓으면 그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이신가요? 그 수행했던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방한 시뮬라크르죠. 그죠? 근데 그럼 그게 가치가 없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양한 방식으로 쓰입니다. 여러분들 와서 108배 할 때 예경의 대상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문화재 하는 분들은 또는 골동품 하는 분들은 또 그게 현물화된 또 거래의 가치로도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시뮬라크르는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키죠. 여러분 어딘가 한번 보셨을 거예요. 앤디 워홀의 마릴린 연작 같은 경우에 이게 엄청나게 고가의 거래가 되죠. 마릴린 몬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실은. 보면 이 마릴린 연작을 통해서 이 앤디 워홀이 굉장히 유명해지기도 했고 엄청나게 고가에 팔리는데 마릴린 몬로의 어떤 그런 아름다움이나 이 원본이 아우라가 있나요, 이 안에? 없어요. 당연히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치를 받는 이유가 원본을 부정하고 원본을 저항하고 원본을 일탈하는 그 정신 때문에 앤디 워홀이 평가를 받는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원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이 혹시 모나리자인가요? 본분. 거기, 루브르 가서. 보니까 거기 느낌이 어떻던가요? 그래요? 그 멋있는 이유가 뭘까요? 멋있었대요, 실제. 저는 도무지 모르겠거든요.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본 거하고 실제 저도 봤는데 도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대부분 우리 스님처럼 좋다고 하시는 분은 뭐냐면 아우라가 느껴졌대요, 아우라가. 근데 어디 아우라가 있는데 난 못 찾았어요. 그 각자 다르죠. 근데 이 말테 베냐미라는 교수가 얘기하는 게 이렇게 복제, 시뮬라크르가 많아질 때는 아우라의 소멸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원본 상실의 시대, 원본이 사라지는 시대. 이 얘기는 뭐냐면 복제품의 가치가 너무나 흔하거나 너무나 많거나 오히려 때로는 복제품이 실제보다 더 좋아, 더 선명해. 난 직접 가서 보긴 봤는데 못 봤어요. 왜 못 봤냐면 사람이 너무 많아서 해집고 갈 용기가 없어. 너무 많아서. 그러면 너무 작아, 생각보다. 이게 뭐야. 근데 와서 웹사이트 뒤져보니까 너무 잘 나와. 그렇구나. 근데 이게 훨씬 좋네. 뭐 이 느낌이죠. 시뮬라크르가 오히려 원본을 더 능가해버리는 느낌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메타버스가 아까 우리 영화에서처럼 메타버스 세계가 오히려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상황이 자꾸 벌어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역전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의심을 해봅시다.
우리 현실 세계가 정말로 중요하고 그건 맞는데 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너무 중요해서 악착같이 열심히 일하고 경쟁하고 앞서야 되고 더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거의 투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거의 집착에 가까울 정도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원본이니까. 이게 핵심이니까. 아무리 게임이 좋다 한들, 아무리 메타버스가 좋다 한들 여기 어떻게든 우리는 매몰돼서 살거든요. 근데 핵심은 메타버스 세계나 우리 지금 과학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가상으로 구현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리얼하게. 심지어 내 현실보다 더 리얼하게도. 지금 제가 시뮬라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 원본 아닌 시뮬라크들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원본, 우리 현실의 삶, 우리의 경험 세계에 대해서 과연 정말 믿을만 한가라고 거꾸로 질문을 한다는 거야. 현실 세계에서 우리들이 눈, 귀, 코, 혀, 몸, 안입이 설신으로 느끼는 모든 감각들은 우리 메타버스에서도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구현 가능해. 이 얘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는 세상이 정말로 리얼하다고 확신할 수 있어? 이 얘기를 거꾸로 돌리는 거죠. 재밌는 것은 우리 시뮬라크르, 우리 이런 형태의 복제된 세상, 날조된 세상, 위조된 형태의 이 거짓된 메타버스가 우리는 뭐라고 했죠? 가상이기 때문에 가짜야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경험 세계는 진짜라는 게 확실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눈, 귀, 코, 혀, 몸으로 느끼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리얼해야 돼요. 정말 사실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세상 세계를 우리가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가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역으로 얘기하면 메타버스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진짜야? 이 얘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래, 진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죠? 대승불교에서는 그걸 공성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번갯불 같고 물거품 같고 기타 등등 금강경 열심히 읽어보셨죠? 그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다고 무가치하다는 게 아니에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쓸모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지만 시뮬라크르, 메타버스가 우리한테 지금 던지는 질문들은 바로 그런 내용들이죠. 메타버스가 가상인데 얼마나 그럴듯하겠어요. 이 얘기가 지금 정확한 질문이 아니라니까요. 메타버스를 볼 때마다, 디지털 휴먼을 볼 때마다 놀라울 정도로 인간보다 뛰어난 형태의 인공지능을 탑재한 스마트한 디지털 휴먼을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쪽 세상에서 던지는 질문들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맛보고 보고 느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정말 내가 집착할 정도로 신뢰할 만한 형태의 경험 세계인가? 이 화두처럼 이 질문을 던지라는 얘기죠. 정말 맞아? 네가 모든 인생을 걸고 내 모든 존재를 걸고서도 이 경험 세계를 지키면서 악착같이 집착해야 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것일까라고 이제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영화 매트릭스나 이런 데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시다르타 태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선택을 해야 됐습니다. 너 정말 이 세상이 네가 겪고 있는 경험 세계가 정말 실제하고 있고 리얼하고 네가 믿을 만하고 집착할 만하다면 그대로 파란색 약을 먹고 그냥 그대로 살면 돼. 근데 네가 볼 때 뭔가가 이상하다. 왜 인간들이 고통받아야 되고 왜 이상하게 이런 형태로 생로 병 사의 고통 속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뭔가가 문제를 제기하고 싶으면 빨간 약을 먹고 출가를 해서 한번 그 문제를 풀어보든가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예요. 선택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시다르타 태자는 어떻게 했죠? 아닌데요. 한번 고민 좀 해봐야겠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출가하신 거죠. 나 그냥 나 이거 믿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내가 겪고 있는 눈, 귀, 코, 몸으로 느끼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나 신뢰할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봐야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마치 영화 매트리스에서 네오가 빨간 약이 됐든 파란 약이 됐든 모피어스가 전해준 약을 선택해서 먹듯이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뭘 선택할 건지. 과학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것은 구현 가능해요. 근데 그 과학기술을 멍하니 별빛 바라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과학기술들이 구해내온 메타버스들이 우리 자아, 우리 나의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반문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이런 경험 세계들은 100번, 1000번, 10,000번, 수천 개를 충분히 구현 가능하다니까요. 이 메타버스 기술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게 리얼하다고 이렇게 우리가 집착할 만한지 한번 진지한 고민을 해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료 나눠드린 것들 보시고요. 아마 우리 청정도론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통찰지를 한번 길러보자. 뭐 이런 얘기로 한번 강의 내용을 준비된 게 그렇습니다. 아마 여기까지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메타버스가 우리 불자들, 우리 불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준비한 강의의 전부입니다. 어쨌든 강의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뭐 질문 있을까요? 네, 회장 스님께 그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이게 질문이 되는 건가 좀 주춤하고 있는데요. 그 탈신체하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육계, 무색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탈신체화의 세계가 무색계의 세계인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글쎄요, 이분들이 그 얘기하는 탈신체화의 의미는요, 어떤 수행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단지 이제 욕망, 고통으로부터 회피하겠다는, 그리고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국 욕망으로부터 회피한다는 게 뭐냐면, 고통으로부터 피한다는 게 뭐냐면, 불멸을 희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또 다른 욕망으로 이어지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라든지 포스트 휴머니스트들 얘기하는 것들은 이 사람들이 자꾸 탈신체화를 추구하는 그 낙천은 불멸 추구에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들이 추구하는 불멸 추구를 불교의 열반이라든지 또는 해탈이라든지 이거하고 혼용하고 있어요. 헷갈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고 싶은데 자꾸 불교가 이렇다고 자꾸 얘기를 걸어오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아까 색계 무색계의 그 개념으로 나눠주기에는 이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선을 좀 그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작업도 그런 내용들의 일환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을 우리가 발달되고 신기하고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표현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친구들이 과학 때문에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계속 경도돼 가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좀 이렇게 바로잡아주는 또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해주는 게 종교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지금 아마 이 친구들이 이제 점점 갈수록 과학은 오만해질 거예요. 지금 못하는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지금 너무 발전하고 있어서 근데 이걸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통찰지를 갖고 얘기를 좀 해줘야 된다. 그런 그 최첨단 앞에 우리 보일 스님이 계셔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도 강남 땅을 메타버스 속에서 사야 되지 않나 그런 한 달 전에 그걸 이렇게 알려주신 분이 계셔요. 강남 땅 다 팔렸다. 그래서 근데 스님께 오늘 강남 땅을 제가 책임감을 갖고 사야 되는지 그 질문을 하나 드리고 있고 하나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부처님이 저한테 물으신다면 허상이다. 우리 삼력시 허상이다. 이렇게 답해도 되겠습니까? 예, 허상인데 유용한 허상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자아라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대승의 관점이고 허상인데 충분히 우리가 성교 방편으로 활용할 수 있는 허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그 땅을 사야 됩니까 하는데요. 저희 헤이서 승가대학에도 10대 학인이 한 4명 되거든요. 이 친구들이 막 게임만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야단쳐도 안 듣고 매일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방편을 낸 게 우리 마인크래프트나 무슨 포트나이트나 이런 형태 로블록스 같은데
메타버스 공간이 있거든요. 힌들에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지원금을 줄 테니 해인사 불사를 하면 우리가 지원금을 주고 네가 메타버스 공간에서 아무리 놀아도 타치 안 하겠다. 대신 불사를 내라. 해인사 그러니까 그 가상 공간에 해인사 지어라고 좀 특명을 내려놨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 처음에 좀 신나서 하는 것 같더니 또 시들시들 했나요? 뭐 보상이 없어서 그런지. 근데 핵심은 그 포교 목적으로라도 그걸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실과 가상의 구분이 경계가 없다는 게 앞으로의 메타버스 세계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 세계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현실하고 중첩되고 겹쳐지고 서로 교통하는 세계가 메타버스 세계인 거지 게임하듯이 뭐 그냥 우리하고 현실 세계가 분리된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는 분리된 세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 메타버스 세계가 영향을 못 미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심 뭐 그닥 애들이나 그냥 노는 공간인데 이제는 현실과 메타버스 공간이 구분이 없어지는 시대가 메타버스 시대인 거예요. 그래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질래도 안 가질 수가 없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좀 너무 우리끼리 모여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 이거 다 온라인 나가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교도들이 해인사 대적광전에 와서 말해서 거기 무슨 교회를 짓고 한다면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실 건가요? 아, 이건 가상공간이니까 괜찮아. 뭐 메타버스인데 뭐 실제 치인이 10번째 와서 뭐 저를 뭐 이렇게 박지 않는 이상 상관이 있겠어?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불자로서? 아니죠. 종교 정서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학인들 그래서 가서 절터라도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명히 좀 우스울 수도 있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점으로는. 하지만 유용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지금 메타버스의 중요성. 왜냐하면 그 공간이 현실 세계에 영향을 안 미치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한테 계속 영향을 주잖아요. 최소한 정서적으로도 영향을 주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고 이걸 하면 좀 재밌었던 게요. 그 포켓몬고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어린 학인들이 많아서 그걸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하는 그게 이제 일종의 그 VR, AR 기술들을 이렇게 접목한 기술들인데 해인사를 그 포켓몬고를 이렇게 열어봤어요. 그러면요, 절집인데 밤에도 저녁에도 정중탑, 대적광전에 정체불명의 아바타들이 들어와서 놀고 있어요. 무슨 종교 초월인지 인종 초월인지 국적 초월인지 모르겠으나 우리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해인사에 무슨 이유를 띠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수많은 이상하게 생긴 캐릭터들이 잔뜩 들어와서 놀고 있다니까요, 자기네끼리. 뭘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중중무진법계라고 우리가 물리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세계에도 지금 뭔가 들어와 이제 포켓몬고 이제 게임하는 애들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근데 걔네들한테는 이 공간이 우리처럼 이렇게 이런 공간이 아니에요. 또 다른 놀이터예요. 또 다른 법계가 또 나름 펼쳐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강의의 또 다른 핵심일 수도 있지만 모든 걸 연기적 관계로 이해하는 게 불자들의 사고방식일 수도 있겠지만 이번 강의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타버스라는 공간을 동떨어져서 하나를 대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우리 현실 세계하고 완전히 중첩되어 있다는 걸 설명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의 일상의 문제로 다가왔다는 거지 단지 투기나 뭐 어떤 재미와 호기심으로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사이버 공간에 이런 데 메타버스나 로블록스 어린이 포교 개념으로 로블록스에도 어린이 포교 절을 지어야 되고요. 가서 지원해줘야죠. 또 어린이 법당도 지어야 되고 또 아니면 또 그럴듯하게 이런 아까 구글 어스토 같은데 해인사 같은 데 가서 땅 사야죠. 엄청나게 땅 쌀 때. 일단은 당장 뭘 안 하더라도 부지라도 확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소한. 그게 저는 유치한 게 아니고 그게 호법이라고 생각해요. 당장 뭐 하더라도 이런 뭔가 생각이 있으면 여러분들이라도 불자들이 가서 그래도 절들은 일단은 그래서 그것도 다 제가 볼 땐 보시공덕 같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다 이렇게 하면 되니까. 저는 뭐 지금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메타버스 공간도 현실 세계와 다르지만 다르지 않다. 너무 이렇게 뭐 첨단 과학이라고 생각했을 것도 아니고 또 너무 애들 노는 곳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정말 시대착오적이다. 이게 우리 일상, 우리 삶의 문제라고 받아들일 때가 됐다. 제가 쭉 자료 보여드린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이게 우리의 지금 일상의 문제로 왔다는 거죠. 단순한 호기심에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사고 팔고 있잖아요, 지금 땅을. 그렇습니다. 악착같이 부동산 등기부가 박혀 있는 땅을 사야지 뭐 그것도 좋지만
지금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세상과 그렇지 않은 세상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전혀 섞일 수 없는 세상 같은 게 지금 서로 막 섞여 있는 세상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 지점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우리는 그래도 이 가상성에 대해서 부처님 경전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헷갈려 하진 않잖아요. 아까 제처럼 어떻게 봐야 될지 정도에 대한 중도적 안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죄송하지만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고맙습니다. 네, 또, 예.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아, 예. 아, 네. 예,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그 불자로서 이 비즈니스와 이게 응용된 이 메타버스에서의 어떤 그 우리가 불자로서 지켜야 될 계율, 그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후배가 그 메타버스 관련한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비즈니스화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갬블링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투자를 저한테 이제 요청해 왔는데 혼자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님 말씀하셨듯이 가상이 현실하고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데 도움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가 생기고 할 것 같아서 거절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도 이제 이러한 유사한 그런 어떤 그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불자로서 어떠한 그 계율을 가지고 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해줬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 질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예전에 불교신문의 칼럼에서 썼는데요. 그래도 일부러 왔으니까 간단히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 과거 여러분들 그 스님들 보는 그 논서 중에 중론이라고 있습니다. 중관학이라 그러죠. 중관학을 만든 우리 나가라주나 용수보살이 있거든요. 용수보살님이 출가 전에 이분이 워낙 큰 대학생이셔갖고 이분이 어떻게 자랐는지를 일대기를 쓴 전기가 있어요. 그게 용수보살전이거든요. 그럼 이 용수보살이 출가 전의 이야기까지 다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출가를 하게 됐는지 참 너무 재밌는 이야기인데요. 그 용수보살전에 나온 얘기를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그 용수보살이 인물도 좋고 아주 좋은 청년이긴 한데 이 친구가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엉망진창으로 살았나 봐요. 출가 전에. 근데 하다 어느 정도였냐면 또 그런 나쁜 친구들을 만나서 맨날 하던 게 이 친구들이 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쾌락이 뭐냐. 그래서 여자를 품는 거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갖고 이 친구들이 찾아간 게 흑마술. 그러니까 흑마술을 통해서 투명 인간을 되게 만드는 법을 배웠대요. 3명이. 어떤 도사를 찾아갔겠죠. 산중에 은둔 도사를 찾아가서 우리 모습이 보이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해서 그걸 수련을 해서 그렇게 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궁에 들어가서 몸이 안 보이니까 왕궁에 들어가서 궁녀들을 다 그렇게 범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얘들 막 좋다고 궁궐에서는 이제 알 수 없이 갑자기 궁녀들이 애를 갖게 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딱 보니까 책사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탐문을 해본 결과 이름은 용수 그 당시는 아니었겠죠. 그런 일당이 있는데 그런 기술을 배워서 지금 궁을 드나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제 총명한 비설장 좀 되는 책사가 하는 이 얘기가 그래 이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투명수를 쓴다 그러니까 그 왕궁에다가 전부 다 이제 고운 모래를 깔아놔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고운 모래를 밟을 때마다 발자국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들, 이제 경호원들을 딱 대기시켜 놨다가 들어오는 대로 발 찍히는 대로 감옥을 친 거예요. 근데 용수는 엄청나게 천재였나 봐요. 딱 보자마자 이 친구는 살아야겠다고 생각해서 어떻게 했다? 발자국이 찍힌 대로 다 목을 치니까 왕 옆에다가 가서 달라붙은 거예요. 왕 옆에다가. 그러니까 죽음은 면했는데 자기 친구 둘은 다 죽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용수가 그때 크게 욕망의 끝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크게 자각을 하고
출가 사문의 길로 들어섰다는 이야기가 용수보살전에 나옵니다. 물론 어느 정도까지가 사실이고 어느 정도까지가 픽션인지는 하여튼 뭐 모르겠는데 그건 알아서 걸러들으시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용수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투명술, 우리 요즘 표현으로 하면 익명성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이렇게 나쁜 일을 해도. 여기서 안심을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짓을 하고 다니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익명성이 보장이 되니까, 투명수를 통해서. 근데 이런 일이 어디서 벌어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최근까지. 인터넷 댓글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너무나 착하고 점잖은 사람이 키보드 워리어라 그러죠. 갑자기 키보드만 만지면 막 아수라가 되고 막 그래. 장난이 아니죠. 그러다가 막 이렇게 연예인들 막 자살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똑같은 일이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도 제가 논문에 쓰기도 했지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추행 문제가 발생해서 이렇게 형사적인 처벌도 들어갔던 적이 있고요. 근데 이게 사람들이 왜 멀쩡하 있다가 메타버스 공간에만 가면, 왜 인터넷 댓글에만 가면 애들이 싹 달라지는가? 아까 용수가 투명성처럼 익명성 때문에 이런 거거든요. 하지만 부처님의 얘기대로 우리 업은 신구의 몸과 말과 뜻에 의해서 우리의 까름하는 생각이 납니다. 단지 우리가 몸으로 손으로 만져야지 업이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모티베이션, 동기에서부터 이미 업은 발생하게 나가는 거죠. 그 얘기는 가상성이 있는 메타버스가 됐든 현실 공간이 됐든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 업의 칼날은 어디에서도 피할 수 없다고 경전에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타버스니까 뭐 가상성 공간이니까 뭔가 다를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그건 업의 생성 원리를 이해를 못해서 하는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메타버스 공간이 독립된 공간이다. 독립된 장소다. 독립된 세계라고 얘기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다. 모든 것이 연기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서로 의지에 있듯이 메타버스 공간도 단순히 그 공간으로서 있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하고 완전히 우리 뭐 성가에서는 쌍차쌍조, 화엄에서는 상즉상입이라고 표현하는데 완전히 서로가 서로를 우리 태극 무늬처럼 뒤엉켜 있고 서로가 서로를 침투해 있는 그런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메타버스의 세계가 또 다른 세계가 하나 더 생겼네 이게 아니라 우리 현실 세계 속으로 거대한 세계가 다시 또 겹쳐지면서 치고 들어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세계의 규칙이 따로 이 세계의 규칙이 따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 세계의 규칙이 엄연히 관통이 특히 업의 문제 아까 얘기했던 윤리적인 문제 그 문제도 똑같이 침투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건 이제 뭐 이렇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앞으로 더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오늘도 그 관련된 내용들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성추행을 했다 뭐 했다 하더라도 우리 인터넷 악성 댓글은 흔적이라도 남으니까 이걸 갖고 이제 기소라도 해볼 수 있고 뭐 민사로도 해볼 수 있는데 메타버스 공간은 하면은 근거 없다는 거예요. 손짓하고 몸짓과 아바타들이 하는 것들을 갖고 저걸 과연 성적 의도를 볼 수 있는가 애매해질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입법 추진 내용들이 뭐냐면요. 메타버스 공간을 전부 다 CCTV에 하자는 거예요. 메타버스 공간일지라도 전부 다 CCTV로 녹화 기능을 만들자는 거예요. 걔들이 가서 뭐 이렇게 지나간 행위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거를 괜찮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메타버스 공간일지라도 전부 다 녹화돼 이걸 입법화하자는 거예요. 메타버스 공간에서조차도. 심지어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어디 가도 전부 다 CCTV 돌아가고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죠. 메타버스 공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또 질문, 손 들으셨습니다. 김은희님, 말씀해주세요. 네. 오늘 스님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었었거든요. 근데 그걸 읽으면서 좀 황당하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를 이제 겪으면서 점점 가상 세계에 그 많은 그러니까 실제 생활보다 가상 컴퓨터 앞에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이제 이게 그냥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이제 생각을 해서 저도 조금씩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제페토라는 데를 들어갔어요. 제페토요. 근데 거기는 교회는 많은데 아직 사찰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교 쪽에서도 조금 좀 더 분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그 이제 강남 땅을 사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강남 땅이 가격이 높은 거는 실제 땅은 거기가 교통이 좋고 사람이 많아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비싸지만 메타버스에서의 강남 땅이 어차피 내 몸이 가는 곳이 아니니까 굳이 그거를 살 필요는 없고 사람들을 유인할 수 있는 어떤 계기만 있다면 해인사 땅도 충분히 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해인사는 가기가 너무 서울에서 가기 어렵지만 그 가상세계에선 쉽게 가잖아요. 그래서 강남 땅이 아니라 해인사 땅을 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그 제페토라고 아까 말씀 나왔죠. 지금 원래는 그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한 메타버스 공간인데 지금 전세 가입자가 2억 명이랍니다. 2억 명. 사람이 모이면 뭐가 모입니까? 돈이 모이고 시장이 되죠. 또 그리고 돈이 모이고 시장이 모이면 사람이 모이는데 그만큼 사람들의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부처님 제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가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우리 법장비군은 어떻게 했나요? 지옥이 다 빌 때까지 성부를 늦추겠다고 했는데 하다못해 대승불자님들은 중생이 모여있고 중생이 고통받고 있는 곳이면 어디라도 가야죠. 지옥도 갈 판인데 메타버스를 못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해인사 그 부분은 너무나 좋으신 말씀이고요. 치인이 10번지부터 열심히 사 모으겠습니다. 대면 비대면으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6차 일요 특강을 마칩니다. 다음 달 8월 일요 특강은 북칼럼리스트 이미령 선생님의 경전의 입체적인 이해라는 주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